안녕하세요. ENG 패스파인더 디솔리네이션 프로젝트의 수마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수자원 현황 및 담수화 산업 현황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담수화 기술에 대해 지식이었고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해 보았는데 혹시나 조사한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나 틀린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부족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일전에 유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글로벌 워터 스트레스 현황입니다. 제가 워터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국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TRWR은 여기 가장 큰 동그라미인데 보시면 Total Renewable Pressure Water Resource라고 해서 해수를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강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FR, 여기 EF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al Flow Requirement라고 하는 것이고요. TRWR 중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강우량 중에서 바로 지하수로 들어가거나 배수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WR에서 EFR을 빼고 나면 요 값이 되죠. 이게 분모가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물의 양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강수량에서 우리가 이제 배수 설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모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FWW는 Total Freshwater Withdrawal 이라고 하는데요. 각 섹터별로 필요한 물의 양의 총 합입니다. 섹터라고 하면 Agricultural Sector, Environment Sector, Municipal Sector 뭐 이런 식으로 농업과 뭐 공업과 뭐 상업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분야의 섹터들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각 섹터별로 이제 현황을 유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 섹터들에서 필요한 양을 다 합한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WW가 여기 있는 것인데 그럼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담수할 수 있는 물의 총량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TFWW와 이 파란색 동그라미와 좀 헷갈렸었는데요. 좀 더 공부해보니 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과 이 파란색 동그라미와 이 노란색 동그라미, TFWW의 차이가 결국은 물 부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서 1인당 수자원 양이 작다. 여기에 이제 1인당 수자원 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랑 그 계절별로 또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저희가 이제 장마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이제 물 부족 국가인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국의 연간 강수량은 1277mm입니다. 요것은 세계 평균의 1.6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요것만 봐서는 강수량은 이제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국은 인구가 아주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연간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 2629 세제곱미터 per year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양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는 연간 그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이제 강수량이 토탈 리니어블 워터 리소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못 쓰는 것들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양이 있겠죠. 이 양이 이제 이 정도가 1453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양도 보시다시피 북한은 3366이고 일본은 3362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계절별로 이제 좀 편차를 보시면 봄과 가을에는 각각 한 15% 정도의 강수량이 내린다고 하고요. 여름에는 40에서 60%의 강수량, 겨울에는 거의 5%에서 10% 정도의 강수량이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강수량이라기보다는 이제 눈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한국이 정말로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하수처리 시설 현황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체로 보았을 때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의 하수처리 시설은 용량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1당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360으로 곱하게 되면 연간 용량이 되겠죠. 이 이제 하수처리 현황은 이렇고, 여기서 이제 물의 사용량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K-워터에서 이제 통계로 이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2000년 초반만 해도 물 부족 국가라는 인식 때문에 물 사용량이 약간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고나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 사용량은 보시다시피 하수처리 용량보다 반에 조금 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량보다 그 담수화 처리 가능 용량, 즉 이제 하수 처리 가능 용량이 현저히 낮아서 한국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자원량보다 하수 처리 시설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리 시설을 더 늘려서 충분히 수자원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겨울은 어떨까요? 2020년 겨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악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연간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5%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에서 5%를 한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하수 처리 능력은 3개월 동안 꾸준히 돌린다면 3개월치는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수치에서 4분의 1을 한 것이 이 수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 사용량도 최대치로 보았을 때 3개월치는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 사용량은 하수처리 가능 용량의 60% 정도이며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부족하여 하수처리를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형과 인구만 봤을 때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로 보이지만 실제 하수처리 설비가 매우 잘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물 부족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 가능한 물이 충분하지만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이 실제로 물 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후 우리 팀에서 프로젝트를 적용할 곳을 선정할 때 그 나라의 하수처리 시설 또는 담수처리 가능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담수화 플랜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하수처리 시설로 충분히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화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추구해야 할 기술적인 방향은 해수 담수화에 대한 것이므로 한국의 해수 담수화 시설, 특히 RO 플랜트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 플랜트는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경우에서는 왼쪽 표에서와 같이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해수보다 염분이 낮은 브래키쉬 워터, 기수나 염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담수하는 플랜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아마 브래키쉬 워터를 담수하는 플랜트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담수화 기술이 부족하거나 씨워터를 바로 담수하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처리 후에 브래키쉬 워터 상태에서 담수화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은 주로 서산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이곳이 예전부터 석유화학 단지가 발전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2015년도에 보령댐이 순간적으로 또 고갈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더 담수화 플랜트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산업용수가 많이 필요했기에 물 부족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소규모 플랜트의 RO 플랜트들은 도서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7%의 RO 플랜트, 이 97%의 RO 플랜트들은 다 500mm, 500 그 세제곱미터 미만의 플랜트들이고요. 다 대부분 이제 도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 지역은 아무래도 육지와 떨어져 있어 담수를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력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이 소규모들의 플랜트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서 지역에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어 오랫동안 방치되고 운영되지 못한 플랜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단지 및 신설 공장이 생겨야 하지만 대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 담수화 플랜트의 O&M에 대한 수요가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한국의 담수화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담수화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있죠. 두산중공업은 2000년도 초반까지는 증발 응축 기법인 MSF나 MAD에 집중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정부에서 주도한 RO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RO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요 그림과 같이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크게 RO 기술과 RO를 대체할 기술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200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담수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 연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RO 담수화 기술의 효율을 10 MIGD, 이것은 이제 하루에 밀리언 임페리얼 갤런을 생산할 만한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ERD, 에너지 리커버리 디바이스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넣으면서 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집중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외에 대규모로 상용화된 플랜트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은 프로토타입 정도 되는 소규모로 만들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기술의 경우 역삼투압과 RO라는 역삼투압과 반대 방향인 정삼투압, 포워드 오스모시스라는 방법으로 연구가 2029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습니다. 정삼투압이라면 담수화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작지만 삼투압 자체가 제가 알기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수화를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 방식을 활용한 멤브레인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발된 멤브레인은 FO와 RO 기술에 활용되어서 기술을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탈이온화, CDI라고 하는 전극을 걸어줘서 탈이온화를 시켜서 담수화를 시키는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전극이나 모듈을 개발을 하였고요. 속도를 또 지연시켜서 압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담수화라는 데 사용을 하는 PRO라는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원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F와 RO를 혼합하여서 더 담수화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독자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RO와 혼합돼서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는 효율을 극대화해서 중동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소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주로 도서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의 담수화 산업과 한국의 수자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또 팀원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